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늘도 오릅니다. 네. 계속 오른다는 얘기만 하니까 이게 현실이 맞나 싶긴 한데 장중에 지금 코스피가 2,900선을 약간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내려와 있긴 한데 조만간 또 2,900선에 안착하려는 모습을 시장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900을 넘어선 게 예. 시간 따져보니까 3년이 넘었어요. 3년 5개월 만에 지금 2,900이 왔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동안 많이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짓눌려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좀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오늘 근데 좋거든요. 코스피가 예.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코스닥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상승률 측면에서는 지금 코스닥이 더 높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지금 어느새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800선까지 거의 근처로 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건 정책 기대감에서도 비롯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시 1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 심사위원회 이쪽을 이제 네. 방문을 합니다. 네. 워낙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 추진 동력도 있었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1,400만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코스피 3천 시대가 코앞인데 자본시장, 공정한 시장 경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오늘 발언에 굉장히 시장이 또 기초가 주목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네.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잘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지금 2,900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궁금한데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금 시장 상황 최현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순항 중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 연이어서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2,900선의 문제가 아니라 3,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약 3% 정도 더 상승하게 된다면은 3,000선을 돌파하는 건데요. 일단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형주 자체가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코스피 안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삼성전자가 0.68%의 상승세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강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오늘 3.8% 이상 급등세 나오면서 24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 24만 원대를 뚫어내려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이 꽤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 안에서 자체에서 반도체가 순항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TSMC 주식예탁 증서가 ADR의 주가가 4%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용히 주가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오더컷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쪽의 기업들은 이 매출 자체가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지난 5월에 반도체 주문량을 공개를 했는데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무려 4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래도 첨단 산업단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오더컷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구나. 계속해서 오히려 주문량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사실상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계속해서 주가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잘 가다 보니 코스닥 안에 있는 소부장 쪽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캠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다만 방산주는 약간 좀 밀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대 하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급하게 올라갔던 만큼 오늘은 약간의 조정입니다. KB금융지주 2%대 조정, 신한금융지주 1.6%대 조정 나오고 있는데 다만 금융 쪽은 사실 주가 상승률이 꽤나 가팔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정폭은 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쪽도 꽤나 괜찮은데요. 두산에너빌리티 7%대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방원은 수주를 베이스로 해서 갑니다. 수주와 관련된 긍정적인 공시가 나오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강력한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주사도 좀 꽤나 괜찮은데 SK, SK스퀘어, 삼성생명까지 오늘 시장에서 일제 급등세 나오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쪽도 꽤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오늘 1%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대된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뿐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3.5%대 급등세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 지수를 따라가지 못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카카오 갑니다. 어제 약간의 조정이 있었죠. 카카오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2.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는 사실 카카오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방향성 자체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쪽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률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더 강합니다. 알테오제는 2%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5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이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도 같은 시간에 파마리서치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파마리서치가 오늘 53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잘 가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제약 에스테틱 쪽의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게 휴젤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2.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에스테틱 쪽의 이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연이어서 일어나는 부분이 오늘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삼천당제약 오늘 6.4%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한 계단 더 위로 올라선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고 ABL바이도 1.6%대 상승, 클래시스도 오늘 시장에서 1.5%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약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순항 중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트론이 2.6%대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 쪽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코스피 안에 SK 하이닉스를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1%대 상승, 리노공업 1.9%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스몰캡 가운데서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 리노공업을 탑픽 종목으로 꼽는 증권사도 꽤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오늘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2차 전지 쪽도 순항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안에 있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부를 현재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900선 약간 아래에서 눈치 보기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하네요. 1.3%대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781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어서 수급 만나보시죠. 네,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매수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100억 원가량 현재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54억 원가량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359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나 업종, 테마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2,900포인트를 정말 3년 만에 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3,000, 코스닥 800 이 조합 오랜만에 저희가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계속 그 좋은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장 초반만 해도 약간 약하게 시작하는 듯 싶었는데 이제 점점점 다시 온기가 퍼지면서 빨간불을 켜는 상승하는 업종이나 테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 역시 정책이죠.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에 다시 이렇게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튀었다가
다른 쪽 정책으로 또 관심이 쏠리면서 태양광 풍력이 약간 쉬어가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폭발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외에도 뭐 정책 관련해서 너무나 많죠. 스테이블 코인, 뭐 지주회사, 지역화폐, 웹툰, 뭐 여러 가지, 뭐 전자결제, 암호화폐, 뭐 대부분이 지금 대선 후에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 안에서 뭐 어쨌든 이 시장에 자금이 많이 지금 유입되고는 있지만 자금이나 수급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선 정책 관련해서 테마가 아니면 정책 관련주들이 빠르게 순환매 돌면서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한번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흐름을 저희가 잘 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외에도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업종, 대형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오늘도 좋습니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꽤나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면서 덩달아서 삼성전자도 함께 상승 탄력을 나타내면서 그 밑단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도 함께 상승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간밤에 또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간 또 화해 모드에 들어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오르면서 2차 전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적으로 출시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수혜를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아까 보셨죠.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코스닥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많이 올라가고 드론 관련주도 미국에서 또 중국 드론 관련해서 제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가 반사수혜 볼 수 있을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 가운데 이슈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줬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런던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트닉 상무장관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난 5일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어쨌든 뭔가 합의점이 찾아졌다. 이것이 협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러트닉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히토리와 아니면 뭐 자석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중국 쪽에 미국 쪽으로의 히토류 수출도 아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2일차 런던 회담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이 뭐 필요하면 하루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지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역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그러면서 좋은 결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을 중국의 지도부에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좀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이번 주말에 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종목들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이슈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들어왔다면 장 초반 외국인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77만 주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보합권 이상으로 좀 치고 올라가네요. 59,5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좀 몰립니다.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23만 8천 원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재 5거래 연속 붙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또 수급에서 포착이 됩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광노정 대표이사 사장의 발언도 눈에 띄었는데 하반기는 뭐 관세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반도체 시황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좋았고 하반기 최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합심하자라는 의견 제시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LS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률 봤을 때 8% 이상 나오면서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5% 관세에도 뭐 끄덕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가격 인상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25% 붙더라도 7월 이후에 가격을 10% 인상하는 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인센티브 축소하고 가격 인상한다면 그 관세 25% 상쇄 가능하다라는 흐름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쪽 차 판매에서 일정 부분 이익 체력을 보유할 수 있다. 믹스 개선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IRA 법안 조기 폐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안 사더라도 하이브리드 카 쪽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심사 중인 뭐 증여세법 그리고 상속세법 이런 부분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대차 그룹 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재평가가 제일 가능하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제철 5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요, 이 철강 업체에 대해서 역사적인 재평가, 저평가 구간에서 올해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업황에 대한 개선,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서 철강주가 오를 때 그래도 그나마 드라마틱하게 오를 수 있는 대형주가 현대제철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 내놨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5거래 만에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만 원 선 좀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십시오. 자, 미중 관세 관련 대형주 중에 보게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전문가는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예. 우선은 이제 미중 관세 관련해서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본 섹터나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피해는 그래도 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받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나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좋은 얘기가 나오면 피해봤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가 상승을 조금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저점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최근 들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혜는 또 다른 쪽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LNG 프로젝트를 한번 또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NG 프로젝트 하면 뭐 피팅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LNG 조선, LNG 선 관련된 조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LNG에 들어가는 강간 관련 업체들 많이 있는데 최근에 조선주들은 그래도 의외로 그렇게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고점을 부근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간 게 뭐 있을까라는 걸 이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세아제강이라고 봅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피해도 받고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알루미늄이랑 철강 쪽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관세 부과를 기존 25%에서 50%로 늘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주가가 사실은 다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조금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LNG 프로젝트가 다시 이야기가 물망에 오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세아제강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더라도 저점을 14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찍고 나서 지금 최근 들어서 12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급만 조금 들어오면 되는데 이 수급의 포인트는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알래스카 쪽에서 지금 미국, 일본,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플러스 알파만 된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환경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역 협상 관련해서 오히려 LNG 프로젝트 쪽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정책적인 수혜도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간밤에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상승 탄력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올랐나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의 뭐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솔라엣지나 선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조금,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많이 삭감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 상원에서 이제 통과될까 말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업체들이 보조금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원들에게 좀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해외 외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성사가 된다면 아니면 보조금 삭감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런이나 솔라엣지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죠. 새로운 신정부, 이재명 정부가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해서 기후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 쪽에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이런 정책도 공약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나씩 현실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오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 탄력 조금 높아진 것 같던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장중에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파루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 치고 나갔거든요. 근데 상한가는 일부 풀려서 현재 20% 넘는 급등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550원 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고 하나 더 보면 대명에너지예요. 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최고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310억 원 정도 도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일부 있었고요. 여기는 원래 EPC라고 해서 설계 조달 이쪽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증권사에서도 언급했고 요즘에 ESS 얘기 많이 나오는데 BESS라고 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신규 핵심 산업으로 캐파를 널리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가 또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대명에너지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31,000원 선 위로 훌쩍 올라섰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 주자는 하나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흐름들 나타났는데 현지 브랜드를 출범시켰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 흐름 보면은 그 한국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요. 22년도였습니다. 95%였는데 1분기 확인해 보니까 23%로 확 쪼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정부 들어서 워낙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함께 기대감으로 좀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요. 대성 파인텍, SDN도 대표적인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이거든요. 오늘 동반 급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솔루션 더 궁금해지는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떨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바텀 받아가지고 하나솔루션 얘기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햇빛연금 후보 시절에 햇빛연금, 바람연금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주가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요 이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올랐어요. 언제 올랐냐면 동남아 쪽에서 고일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솔루션이랑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시절에 햇빛연금, 바람연금 얘기했을 때 사실 풍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점 찍고 많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동남의 고일 관세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앞에서 또 호수 앵커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간밤에 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로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보조금 지급하던 걸 조금 딜레이를 한다거나만 나와도 사실은 주가는 훨씬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박자가 조금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탄력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더라도 그 여러 가지 기존의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막 계속 돌고 돕니다. 예, 정책 관련주들이 뭐 초반에는 지주사들이랑 증권주들이 정말 많이 움직였고요. 예, 그다음 바톤 터치를 받아서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신재생 쪽이지 않나, 바톤을 받을 차례가. 그래서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한 13% 정도가 현재 뭐 프리마켓에서 사실 오늘 장 8시에 시작할 때는 한 2%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정규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상승분을 계속 키워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갈 거냐를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충분히 자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올라가면서 21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이제 5일선은 뒤따라오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고점이 한 4만 원대였는데 이 정도 부근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예를 들면 오늘 보유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3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뭐 매수하신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기대감들 때문에.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뭐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길건우 대표님이 지난주에 대선 끝나고 나서 알려주셨던 종목으로 저 기억하는데 일주일 만에 많이 상승인 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테슬라와 연관된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많이 올랐거든요.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싸우니까 이 두 사람이 틀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에게 뭔가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일단 두 사람이 이제 약간은 화를 누그러뜨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3월에 테슬라의 전기차를 하나 구입했잖아요. 이거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는데 간밤에는 또 팔지 않겠다라고 트윗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역시 최근에 이 트위터 X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쏟아냈었거든요.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지금 추진하는 법안 하면은 미국 이제 하반기에 뭐 경기 침체 온다. 뭐 여러 가지 악담들을 쏟아냈었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지웠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LA에서 좀 안 좋은 폭력 사태들이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민자 시위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반대만 하다가 이 강경 시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그런 트윗을 또 리트윗을 하면서 약간 이제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번 달에 로보택시를 도대체 언제 공개하고 실제로 출시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였는데 간밤에 또 X를 통해서 관련된 영상들이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테슬라 모델 Y인데 여기에 로보택시라고 이제 브랜딩 되어 있는 글씨가 써져 있는 차가 지금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이런 것을 포착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X에다가 이 영상을 막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6월 초에 출시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간 미뤄지는 것 같아요. 6월 22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6월 22일에 출시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를 구매를 하면 내가 그 차를 가지러 가는 게 인도하러 직접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무인 배송을 해주겠다. 뭐 이런 서비스도 해줄 거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6월 28일부터는 그냥 집에 있으면 내가 테슬라를 사면 집으로 그냥 배송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좀 제가 뽑아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4680 배터리에 대한 관심 좀 큰데 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또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한 0.6% 정도 상승하면서 29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독일 쪽 기업의 그 ESS 관련 전문 업체인데 일체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오늘 강법권 상승세 유지하는군요. 17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고가 리튬 매입 부분 때문에 2분기에 그 재고 평가 손실이라고 하잖아요. 300억 원 정도 인식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저가 전기차 관련해서 그 저렴한 배터리 생산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있는 상황이고요. 1.4% 상승하면서 5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이콘 같은 경우에 14% 넘는 급등세 연출을 하면서 2,7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카메라를 떠올리시면 돼요. 센싱 그런 부분의 핵심 솔루션 쪽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8%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2만 원 선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강세 힘으로 오늘 마감할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이 중에서 뭘 봐야 할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차 전지랑 자율주행 관련 테마들이 조금 같이 움직이는 뭐 동조 현상을 조금 보이고는 있어요.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제 브로맨스가 깨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하루에 그냥 거의 정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소강 상태에 이르고 화해 모드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자율주행도 다시 탄력이 붙을 수도 있는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으로나 법제적으로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거 대놓고 그냥 흔한 말로 강짜 놓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조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화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12일부터 시범운행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점차 늘려가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 쪽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스케줄로만 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피런티어나 앞에서 라이콤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사실은 자율주행 테마가 뭔가가 왔을 때 온전한 탄력을 받기에는 본업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종목을 하나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퓨런티어를 보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퓨런티어의 1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전장용 카메라도 있지만 반도체 쪽 PC나 광원 쪽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분기에 보니까 전장용 카메라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로보택시가 잘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전장용 카메라에 대한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수급 들어올 겁니다. 근데 매출까지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1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을 할 건데 별 문제가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뭐 120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으로 걸쳐 있네요. 네. 이후에 저희가 실적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전략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저희 주변에서도 한국 주식 투자해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길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신용잔고도 늘어나고 뭐 투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시장 요즘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에서도 증시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이나 불확실성 같은 게 모두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뭐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투자 예탁금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사실 단기적인 미수금보다는 90일 같은 신용 융자 비율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게 어떤 방향성을 예측을 하냐면 사실은 3일짜리보다 90일짜리의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2개월, 3개월 이상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어찌됐건 조금 더 포지션 자체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인만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수급 자체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의외로 이제 지금 2,800 후반까지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수급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변수 해결되는 걸 본다라고 하면 3,000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저도 앞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증시에 언제든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어떤 종목 보세요? 지금 이제 또 막 수급이 들어오는 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빠져 있는데 의외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게 K 뷰티, K 화장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번엔 K 톡신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4월에 데이터 중에 의료관광 데이터가 나왔는데 4월 의료관광 소비액이 1,800억 나왔답니다. 작년 대비하면 83%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피부과가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하면 123%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 26% 정도 되거든요. 근데 7월 달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업사이드는 충분히 더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톡신 대장주인 뭐 휴재 아니면 뭐 대웅제약 뭐 이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충분히 업사이드는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점이 37만 9천 원이에요. 거의 고점 부근이긴 한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는 최소 열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42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젤 포함해서 또 중국인 관광객 더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 투자 미리 한번 선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켓나와 브리핑으로 시장 분위기 알아봤고,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우리 시장도 좋지만 네.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잠시 후에 블러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애플, 알파벳 비교하면서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후에 뵙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무능하며 선동가를 고용해 범죄자들의 도시 점령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연방법 집행관 보호를 위한 주방위군 파견 결정을 옹호하며 우리나라가 무법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LA 시위대를 방탄복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전문 시위꾼이라 표현하며 폭력 행위와 성조기 소각을 비난했다. 이어 성조기를 태우는 사람은 1년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가 국제범죄 조직이 지배하는 도시가 됐다며 우리는 LA를 해방하고 다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름이 바뀐 군 기지들의 명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포트 브래그는 현재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높아진 무역 관련 긴장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저치다. 국가별로는 관세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작년 성장률인 2.8%에서 올해 1.4%로 반토막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과 유로존, 일본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도 4.5%, 내년 4%로 더 내려갈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예측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주요 경제국들이 무역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면 글로벌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초반보다는 탄력이 약간 떨어지긴 했네요. 2,881포인트 선까지 좀 내려왔고 코스닥은 그래도 여전히 1.3%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거 약간 아쉬운 상황인데 어쨌든 선물 시장이나 코스닥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약보합권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3%대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기업들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구글 알파벳 이야기를 하면서 I.O. 이야기하면서 알파벳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애플 WWDC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매정 같으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집중하고 뉴스도 많이 나왔을 텐데 예전보다는 조금 약간 열기가 식은 느낌도 있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실망스럽다. 막 그런 비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네네. 거죠. 우선은 2024년 작년에 있었던 WWDC는 대단히 전 세계가 좀 환호를 했습니다. 그쵸. 실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AI의 그 약자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애플이 AI 시대를 애플과 함께 열겠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고 이것은 단순하게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의 OS라고 하는 운영체계에 네. 깊숙이 결합된 AI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것을 가장 지휘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시리가 될 것이다. 시리가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플이 만들어 놓은 앱들을 통제하면서 애플이 만든 애플 지도라든지 애플의 사파리라든지 다양한 애플의 앱들을 갖다가 애플의 음악이라든지 시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서드 파티들 즉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앱들 또한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리를 통해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에서 AI가 구현되는 이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부분들을 중심이 세웠고 와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진짜 쉽게 얘기해서 짱 좋겠다. 이런 애플 이야기들이 세상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생각이 저렇게 되면 애플 구매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애플 16에서부터 이것이 이 작동이 된다고 해서 아이폰 16. 아이폰 16에서부터 그래서 기변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이 정도로 나름대로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변까지 하면서 곧 되겠지 하는 거 여러분 한국엔 나오지 않았지만 2월 달에는 이 똑똑한 시리를 미국에서 TV 광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도 지금 철회한 상태고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쏙 들어가면서 이번 WWDC 그 길게 진행된 시간 동안 4시간 넘게 진행된 시간 동안 네. AI라는 단어는 단 4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즉 AI 부분이 거의 이제 들어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애플이 AI 부분에서 더욱더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하고
격차가 벌어지면서 뒤처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WWDC 애플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렇게 절망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의 의견들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WWDC에서 내용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저도 막 찾아보니까 뭐 디자인 바뀐 것만 얘기하더라. 뭐 기술이나 뭐 AI에 관련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의 언급이 뭐 4번밖에 없었다고 하고 뭐 그냥 그 디스플레이의 디자인만 바꾸고 그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실망스러웠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뭐 결국에는 작년에는 그런 기대였잖아. 지금은 우리가 약간 AI에 뒤처져 있지만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뭐 박사님도 스마트폰을 바꾸셨고 네. 뭐 투자자분들은 애플 주식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럴 텐데 이게 근데 1년 동안 뭐 한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그 되나요? 이유를 좀 따져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대단히 수직 통합이 대단히 강력한 네네. 회사입니다. 즉 제품의 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실리콘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AP 칩이라고 하죠. 네네.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가 칩을 AP 칩이라고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 AP도 애플이 직접 만들죠. 그쵸. 직접 만들고 모든 것을 직접 만들면서 물론 디스플레이는 삼성 걸 가져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수직 통합 능력이 그리고 여기에 운영 체계도 본인들이 만들고 네네,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칩은 스냅드래곤을 쓰고 있고 그리고 OS는 구글의 구글 앤드로이드를 쓰고, 쓰고 있고 나머지는 삼성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대조적으로 애플은 수직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도 수직 통합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애플은 개인정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애플만의 데이터 센터를 세계에다 짓겠다. 애플만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도 애플의 실리콘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애플의 실리콘을 쓰겠다. 그래서 애플의 실리콘을 만들어서 이거를 설치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애플 사용자만의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고 애플 사용자가 쓰는 AI를 여기다 다 집어넣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고 아직 완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애플만의 실리콘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칩도 공급하기가 아직 딸리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또한 지금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네네. 거고 본인들이 정말 구현하고 싶은 애플만의 데이터 센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애플만의 실리콘 칩, AI 칩. 네. 이 부분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즉 모든 것을 수직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 반도체 부분은 AI 부분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이고 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애플이 1년 만에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6년에 나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 2026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2027년으로도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반도체부터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들어가는 거대 언어 모델부터 시작해서 각종 AI 모델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과연 1, 2년 만에 될 것인가 이것을 그리고 다른 업체랑 협력이라든지 생태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직 통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혼자 다 할게 이거거든요. 네. 그냥 우리 기술로 반도체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여기 들어가는 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건데 이 전략이 과연 타당한 전략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외고집으로 이렇게 밀고 가야 될 그러니까요. 것인지 저희가 좀 지켜볼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겼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 수직 계열 통합하는 전략, 애플의 전략이 AI 시장에서도 과연 통할 것인가?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애플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였잖아요. 네. 뭐 디바이스도 그렇고 OS도 그렇고 결제, 애플페이나 결제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걸 애플 생태계 내에서 하는 걸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열광하면서 먹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AI에서도 그렇게 수직 계열을 하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래요? 어렵게 되면요 포기하면 된다고 봐요. 예를 빠르게. 들자면 여러분 빠른 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를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윈도우에 대단히 집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8, 윈도우 1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과거에 지금의 나달리아 전에 있었던 CEO가 이 윈도우에 집착하면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자꾸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면서 사실은 거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에서 축출당하죠. 그리고 새롭게 지금 부임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시대를 열고 있는 나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나 윈도우 관심 없다. 윈도우가 뭐 엉망이든 뭐 후지건 좋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사업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지금 잘 못 만들고 지금 윈도우 운영체계 여러분들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관심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윈도우 잘 만들거나 못 만들거나 매출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연 거죠. 자, 애플의 입장에서 애플은 선택하게 될 겁니다. AI. 근데 애플이 굳이 AI를 잘해야 될까요? 너무 지금 수직 통합하려고 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애플이 할 수 있는 것은 클로드를 만들고 있는 앤스로픽을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까지 얘기 나오는데 네. 거꾸로 생각하면 AI를 포기하면 돼요. 그냥 여기에 여러분 요즘 구글 제미나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네. 무료로 쓰면은 이제 카메라까지 지금 있는 이 그쵸, 현재 상황을 인식해주면서 무료로 너무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잘 쓰고 있고 네. 저는 유료로 또 챗GPT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잘 작동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폰에서. 볼 수도 있죠. 예, 아이폰에서 잘 작동되면 되는 거고 갤럭시에서 잘 작동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리퀴드 글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반투명 유리 모양의 어떤 유리 액체가 막 네. 굴러가는 것 같은 이러한 UI UX를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시각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고 평가도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애플이 개선할 거로 보는데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라면 그리고 저는 애플에 머무를 가능성 고객들은 많을 수 있다. 즉 시장의 전문가들은 애플에게 AI라는 큰 기대를 가졌지만 애플은 이것을 완전히 실망시켰고 이것이 지금 애플이 비판받는 거지만 그리고 애플도 이번에 WWDC 보면은 주눅이 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주눅이 들었고 뭐 이렇게 막 세게 우리 진짜 이번에 대단한 축제야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저희 어머니, 저희 조카 이런 사람들은 AI는 챗GPT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 인식이 꼭 시리 원래 안 썼어. 시리를 통해서 꼭 AI를 써야 돼?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애플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과 그리고 전문가가 바라보는 애플 평가 기준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애플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이 리퀴드 글래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 특히 또 이번에 아이패드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을 잘했어요. 저는 아이패드 OS 개선이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네. 아이패드를 노트북하고 그냥 똑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창을 갖다가 노트북처럼 여러 번 버튼이 3개가 있어가지고 크게 하면 전체 창 되고 줄여들고 뭐 이런 것들을 네네. 아이패드에 처음 적용하면서 아이패드가 그 맥북이라고 하는 또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사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거의 동일해졌다라는 것.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의 개선들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소비자층을 시리를 통해서 새로운 AI와 결합된 애플 인텔리전스로 확 매력을 끌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갤럭시 쓰는 사람들이 애플로 이동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애플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애플라 AI 안 되니까 떠나서 갤럭시로 가야지 딴 데로 가야지 이런 일은 또 안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한 성장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막 애플이 이제 망하는 길로 돌아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에게는 2, 3년의 시간이 더 있을 수가 있고 2, 3년의 시간 동안 애플이 시도해서 정말 애플 인텔리전스를 낼 수도 있고 네. 못 내더라도 지금의 하드웨어에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도 충분하게 이 정도의 시장은 견고하게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자체적인 뭐 LLM을 만든다거나 말씀해 주신 그런 시리를 기반으로 한 AI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네. 그 가능성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희 구글 네. I/O 이야기 하시면서 네. 구글은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구글의 전략, 지금 추구하는 전략과 지금 애플이 추구하는 전략, 이것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구글이 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우선 AI 기술 부분에서는 거의 오픈 AI를 넘어서고 있거나 또는 일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결코 뒤치지 않는 네. 가장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지금 AI 기술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검색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구글이 이번에 미국에서 선보인 Buy for Me, 나를 위해서 대신 쇼핑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화장지, 주방 세제, 세탁 세제 이런 거 떨어지는 거 알아서 자기가 주문해 놓고 채워놓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글이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글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의미 있게 편하게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아직 남지 않은 애플과 구글과 애플의 결정적인 결승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럼 구글은 바로 안드로이드 OS에 예. 자신들의 AI를 통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그 길을 제시해 줬거든요. 언젠가는 시리를 통해서 모든 앱을 컨트롤링하는. 이거는 정말 이용자들한테 편한 겁니다, 여러분. 시리야 저기 그 카카오페이로 누구한테 돈 좀 얼마 좀 송금 좀 해줘. 시리야 그 뭐 쿠팡 이세서 어제 있었던 거 그 뭐 먹을 거 마라탕 한번 더 주문해줘. 이러면 훨씬 편하겠죠. 그쵸. 즉 우리가 앱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터치라든지 죄송합니다. 여기 애플에다 시리를 자꾸 하니까 제가 시리가 나왔습니다. 진짜 시리가 반응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플의 시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이 너무나도 편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거든요. 저거 네네, 정말 구현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를 구글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아직 이번에 5월 20일 날 iOS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전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글이 올해 말 정도나 또는 내년도에 iOS에서는 구글이 먼저 우리 구글 안드로이드에 구글의 AI를 다 통합시켰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작하는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타 기업들은 완전히 AI가 통합된 이 운영 체계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에는 아직 마지막 남은 카드가 중요한 카드가 한 장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글의 역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 또한 2, 3년 안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할 거라고 봐요. 애플처럼 돈 많은 기업도 없는 네. 상황에서 애플이 여기에서 주저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애플도 이번 기회를 저는 반성의 기회로 삼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 또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번 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네. 것이고 구글에게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펼치지 않았던 마지막 카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 AI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서 저희가 조금의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어쨌든 AI 시대가 되니까 지금 뭐 기라성 같고 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들도 막 흔들리고 아니면은 뭐 약진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뭐 이렇게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뭐 제목을 저희가 뭐 AI 쪽에서의 구글에는 있고 애플에는 없었던 것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셨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애플과 알파벳 투자 어디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애플이 확실하게 보여준 건 애플에게는 AI가 없다. 이거는 보여줬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애플에게. 네, 아까 설명해 주셨죠.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번 5월 달에 있었던 구글 I.O. 전까지는 구글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혁신을 못할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검색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것을 챗GPT한테 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구글 스스로가 전면적으로 AI 모드를 도입하면서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자기가 희생돼서라도 자기를 또다시 살리겠다. 이러한 전략을 택했다는 부분에서 기술 역사에서 기업 역사에서 정말 역사에 기록될 행보를 지금 구글이 보여줬다는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구글을 저는 좀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 미국의 빅테크들 중심에 있는 AI 경제의 재편은 좀 변함없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혼자 잘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엔비디아의 칩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물론 애플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이러한 전체 AI 경제는 흔들림 없이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배울 수 있었고 네. 애플 또한 이번 기회를 이 와신 상담하는 기회로 저는 충분히 삼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에는 일단은 AI는 없고 구글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가로 또 그게 반영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강정수 박사님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P 500 역사상 최고가 눈앞,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 급등, 꺾여버린 나이키 로고의 날카로움, 코스피 장중 2,900 돌파, 이재명 정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 시사, 블랙체인 섹터 초강세, K사인 상한가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2,900 조금 내려가 있지만 장중에 2,900 터치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3년 만에 2,900 갔다고 하는데요. 그 국장 투자자들이 그동안 사실 뭐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뭐 아직도 국장을 하고 있느니 무슨 바보들 아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더 심한 얘기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넷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직도 미국 투자 안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근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복수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 이득만 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울분에 찼던 그 몇 년간의 어떤 그 울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물론 어떤 종목을 택하느냐 문제겠지만 어쨌든 평균이 2,900까지 올라가고 3,000을 가고 이러면 어쨌든 종목 수익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동안 좀 그 억눌려 있던 국장 투자자분들 길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00 기대해 봅니다. 자, S&P 500도 역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었는데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그냥 기분 좋게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다우가 0.25% 올랐습니다. 자, 다우는 아직도 지금 10개월 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월봉상의 10개월 선, 4대 지수 중에 유일하죠. 4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10개월 선의 저항에 막혀 있어요. 자, 지금 다우 30 종목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3%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눈에 띄네요. 나이키. 자, 빌 에크먼도 나이키가 하락했을 때 담았었고, 그렇죠? 빌 에크먼이라고 100% 투자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투자의 구루, 그러니까 구루라는 게 자기의 어떤 뭐 마음에 따라 다 달라요. 워렌 버핏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루라고 하지만 자신이 또 워렌 버핏 스타일이 아니어서 구루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루는 이제 나의 스승이라는 그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수익률 갖고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의 철학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을 구루라고 표현을 하죠. 어쨌든 만인의 구루라고 표현이 되는 워렌 버핏조차도 자기의 투자 성향이 안 맞으면 뭐 예를 들어 나는 캐시우드 스타일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캐시우드 스타일이 좋아서 캐시우드가 구루야. 나 워렌 버핏 스타일이 안 맞으면 워렌 버핏은 구루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빌 에크먼도 마찬가지예요.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우고 레스토랑주에 주로 투자해서 성과를 많이 얻었잖아요. 워렌 버핏하고 스타일이 또 비슷하고 주주총회에서도 여러 번 가서 질문을 던졌던 그 장본인이고요. 그래서 약간 버핏 스타일하고 비슷한데 버핏하고 투자하는 종목은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가치 투자를 조금 더 행동주의를 강화시켜서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바꾸는 CEO를 완전히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스타일인데 조금 젊기도 하고 워렌 버핏보다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 나이키를 그분이 선택했으니까 리틀 버핏이라는 친구도 붙었고 그래서 이제 빌 에크먼이 투자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 근거 있는 판단 뭐 예전에 어떤 투자 레퍼런스에서 성공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분도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분은 아닌데 나이키를 어쨌든 투자를 하고 나서도 계속 계단식으로 몇 번 더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질 급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투자의 구루로 워렌 버핏이나 빌 에크먼 스타일을 구루로 삼아놓고 자기의 성향은 또 마음이 너무 성질이 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요. 워렌 버핏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 장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의 그 개념을 넘어서는 초장기잖아요. 빌 에크먼도 비슷하고. 그래도 나는 성질이 급하니까 빌 에크먼 거 따라하면서도 3개월, 6개월 하락을 해버리면 또 욕을 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래 그것도 뭐 사람의 어떤 자신의 마음이니까 그건 자신이 또 컨트롤 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빌 에크먼을 구루로 모셔놓고 그걸 따라 해놓고 또 이제 욕이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 에크먼에 투자해서 나이키가 떨어지니까 뭐야 틀리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자기의 어떤 투자 상황과 마음을 잘 파악해서 구루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 이렇게 좀 성질을 안 부리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그것도 자유입니다.
뭐 그 워렌 버핏을 투자의 구루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승질이 급해서 중간중간에 뭐 캐시우드 스타일을 썼던가 뭐 그것도 자유니까요. 뭐 요구를 하던 것도 자유죠 뭐. 저 월트 디즈니가 2등, 머크, 쉐브론 이렇게 나가는데 나이키가 좀 이제 눈에 띄죠. 자, 나스닥 보고 이따가 특징주에 나이키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0.63% 정도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도 지금 역사상 최고가 직전이거든요. S&P 500 역사상 최고가 눈앞이라고 타이틀에 올렸지만 S&P 500이 조금 더 이제 그렇죠. 다양한 종목들이 나스닥은 IT와 BT 중심이고 S&P 500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미국을 대변하기 때문에 타이틀에 넣은 것뿐이지 나스닥도 지금 역사상 최고가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시세고요. 나스닥 100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텔이 7.81%로 올랐습니다. 여기도 상승률 1위를 하긴 했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인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정말 답답할 겁니다. 예전에는 인텔이 엔비디아와는 그냥 급이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인텔을 완전히 뭐 압살해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하루에 저렇게 8% 급등한 걸로는 간의 기별도 안 가죠, 지금. 차트가 완전 망가져 있으니까요. 자, 2등은 테슬라가 올라와 있고요. 5.67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일이 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레일 그 피 한 방울로 이 얘기 많이 들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몇 번 한 세네 번 한 것 같은데요. 피 한 방울로 암을 진화할 수 있는. 근데 워너브로스도 지금 말씀드렸죠. $10 돌파했네요. 그때 $10가 안 돼가지고 너무 동전 주식 같았잖아요. $10 돌파했네요. 그동안 많이 올라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그렇죠? 자동차 업체도 있고 BT도 있고 방송국 업체도 있고 반도체 업체까지. 나스닥은 굉장히 골고루 지금 섞인 포진된 지금 상승률 상위의 움직임이 나와 있고요. 자, 이 지금 타이틀에 달았던 S&P 500입니다. 6,000선 돌파는 지금 그 며칠 전에 했었고 이제 2025년도 2월 달에 기록한 6,147.43 지금은 눈앞에 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사상 최고가를 쓸 수 있는 지금 흐름입니다. 자, 우리 불과 2달 전만 해도 기억해 보세요. 그 트럼프 관세 전쟁을 선언하고 나서 급락하자 온갖 그 주식 갤러리들 밈 재밌게 보시잖아요, 가끔. 거기 보면은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뭐 서학개미가 다들 좋다고 해갖고 내가 동학개미 하다가 이제 버리고 서학개미 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배반하는 거야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온갖 밈을 양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2달 전이거든요. 그새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새 다 올랐어요. S&P 500 지금 3대 장 중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또 다시 1등으로 올라갔네요. 둘이 정말 치열하죠. 지금 하루하루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오늘 또 바뀌었네요. 엔비디아가 다시 1위로 올라갔습니다. 비중 6.23, 마이크로소프트 6.21. 둘이 그냥 하루에도 변동이 가능하군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바람에 엔비디아에 또 눌렸습니다. 애플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자, 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둘이 격차를 벌이기 전까지는 계속 시속 게임을 벌이면서 1, 2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먼저 치고 갈지 궁금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여기서 인공지능의 그 어떤 헤게모니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여기 또 많이 당연히 이 안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5.67, 5% 오른 것도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급등한 것이 눈에 띄고요.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이런 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험주죠. 사실 저거는 그냥 개이코 보험회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어주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6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급등했고 지금 20개월 선에서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다우존스랑 조금 뒤에서 꼴찌해서 서로 위안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치고 나가버린 지금 격이 됐어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같이 우리 꼴찌해서 같이 위안 삼으면서 가야지 하는데 난 빨리 가야 돼 친구야 미안해 하고 가버리는 지금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종목들도 그 상승폭이 높겠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4대 지수 중에 3대 지수 아까 봤던 상승률 상위 폭보다 월등히 높죠. 이제 여기도 인텔이 들어있는데 인텔 7.8이 여기도 1등이고요.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 자, 이 전력 시스템 업체들도 요즘에 많이 붙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인공지능 학습해야 돼가지고 엄청나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성능 자체도 높아야 돼서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들어가야 돼 지금 상황이고 엔비디아 슈퍼칩이 너무 비싸다 보니 구글이나 메타에서 서로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니 그것을 이제 설계하는 브로드컴이 그림자로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백업을 해주는 그 전력 시스템을 공급해주는 업체들
이런 것들이 또 따라가거든요. 그런 게 바로 모노리틱 파워 시스템. 이런 업체들도 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자, KLA는 워낙 KLA 랩리서치 이거 워낙 잘하시는 세계 5대 장비 회사라고 하면은 KLA 랩리서치가 들어가죠. KLA는 계측, 종합 계측에서 최강자고 랩리서치는 식각의 최강자죠.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당연히 따라붙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발 요 그 폭증, 이 이끄는 곳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주는 뭐 반도체 무슨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했는데 특징주는 다시 나이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이키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도 많아서 자, 비레크먼이 매수를 하고 나서도 몇 계단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정확하게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 급락했던 그 지점에 딱 가 있거든요. 지금 지수가. 거기서 살짝 반등해서 겨우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시점까지 떨어지자 밑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되면서 일단 반등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좀 심각하죠. 왜냐면 지금 코로나 위기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위기 때 나이키 신발이 팔리겠습니까? 다들 집에 격리당해서 안에 있는데 누가 나이키 신발 갖고 조깅을 하겠어요. 크록스가 올랐죠, 그때는. 크록스 신고 집 안에만 있으니까요. 정원 돌아다니고.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 안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죠. 코로나 위기도 아닌데 밖에 다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이키를 안 신고 다른 걸 신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식스를 신던, 호카를 신던 그 얘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좋은 얘기는 하나 나왔어요. 리톨츠라는 곳에서 리톨츠라는 기관이 있군요.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CEO가 CNBC에 나와서 기고한 글에다가 이제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네요. 안 좋은 얘기였군요. 턴어라운드를 준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이키는 아직도 조금 바닥 탈출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이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닉케이로 가겠습니다. 닉케이 0.50%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요타 자동차가 0.21%. 근데 소니가 지금 1.39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닌텐도가 3.3으로 빠지고요. 닌텐도 스위치2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오늘 소니, 닌텐도 그리고 미국 시장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게임기 콘솔 3사가 전부 마이너스인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만 가권을 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은 좀 강하지 않을까요? 자, 대만 가권은 0.49, 상승폭은 비슷하네요.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TSMC가 0.96으로 지금 1000 대만 달러를 돌파하여 1060 대만 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하이 프리시전도 오르고요. 하지만 미디어텍은 마이너스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만큼 대만 가권 지수의 상승은 지금 연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2892, 와, 8포인트, 7, 8포인트만 오르면 2900입니다. 장중에 2904까지 갔고요. 종가로 2900을 돌파할 수 있을런지 이러면 3년 만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아우인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56% 오르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수급을 좀 한번 보죠. 지금 어저께도 6,300억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지금 150억 마이너스로 약간 주춤하지만 지금 4일 동안 들어온 게 1조 1,000억, 1조 9,400억, 6조. 이러면 3조 5천억 원, 거의 4조가량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삼성생명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SK하이닉스 정도의 상승폭이 나와야 6만 원을 돌파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실리콘2, 젠백스가 더 많이 오르군요. HPSP가 더 많이 오르네요. 20위까지 하니까. HPSP가 오늘 급등합니다. 한미반도체와 함께 지금 갔던 종목이죠. HPSP가 오랜만에 10% 급등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HPSP가 가격이 싸하지만 액면 분할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실리콘2 이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가 우리 코스닥의 HPSP의 강세 이걸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상승률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이게 섹터별 상승률은 사실 1인데 5.94로 종목들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CXI 한 주당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가격 종목 있는지 아셨어요? 70원이에요. 70원. 100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스타아시아홀딩스 64원입니다. 너무 심하죠.
자, 우리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합시다. 자, 2등은 백신 여권입니다. 백신 여권 라온 CQ가 20.89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낸드는 아까 저기 그 반도체 쪽 섹터 강한 거고. 자, 4위가 블록체인인데 여기 K사인이 상한가고요. 라온 CQ가 20.89죠. 아까 백신 여권에도 라온 CQ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오늘 백신 여권이나 블록체인 관련주 이런 것들이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K사인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이 지금 상한가를 가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상한가로 20개월선을 강하게 돌파한 모습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죠. 제 경험 짧게 얘기 드리려면 옛날에 매드포 땡땡을 갔는데 그때 코인으로 거기 결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종업원이 계산하고 있는 게 밀려가지고 그 사이에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제가 계산하는 가격이 안 돼가지고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했던 경험이 있어요. 가슴 졸이면서. 그러니까 코인이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결제하려고 해도 빨리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높을 때 24시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직접 매장에 가서 결제를 했더니 매장 점원이 요거는 달러에 연동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결제가 되고 신용카드 결제랑 똑같이 포스에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에도 그 회사가 상장했잖아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K사인이라는 업체가 이 지금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 퍼블릭 키를 생성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K사인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그리고 이 외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이런 활약들 이런 모습들에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줄 몇 평은 아까 많이 말했던 비레크먼과 나이키 얘기를 넣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이키 주식만 떨어지고 다른 주식들은 다 올라서 S&P 500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이렇게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나의 키는 안 올라가고 남의 키만 쭉쭉 유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경제뉴스에서 미국의 고용지표 관련 뉴스들 많이 보셨죠? 얼마 전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연준의 파월 의장을 비난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죠. It's like talking to a wall. He should be. Well, the Bank of England cut, China cut, everybody's cutting but him. I call him too late, too late Powell, that's his nickname, and it's a shame, it's ridiculous. So, meeting, he's always too late. 그런데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것과 금리 인하가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업률과 금리,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나라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경기를 살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도 내려가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 내려서 경기를 띄워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 고용시장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며 서둘러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죠. We also concluded that policy decisions would be informed by assessments of shortfalls rather than deviations from maximum employment. Apparent labor market tightness would not, in isolation, be enough to trigger a policy response.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미국의 상황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실업자가 많아지는 게 왜, 미국의 금리가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는 글로벌 경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 중인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도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무역 실적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기기 등을 미국에 덜 팔게 되겠죠. 이것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달러 가치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데요.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고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실업률과 금리 정책은 우리나라 환율, 주식시장, 수출기업 실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와 금리 결정을 전 세계에서 관심 있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금리 관련 소식이 나오면 발빠르게 분석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코스피 연중 최고점을 날로 돌파하더니 오늘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뚫었습니다. 벌써 6거래일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3,200선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011년 이후로 2,890선을 뚫었습니다. 현재 시간 0.65% 오른 2,89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합니다. 1.6%가량 상승하면서 730선 넘어섰습니다. 7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도 강한 걸 보면요. 반도체 단에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로 4조가량을 이달 들어서 사들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700억 원가량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고 가시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이 1,300억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율도 함께 봐야겠죠. 원달러 환율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다만 이 속도가 제한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0.14% 조금 넘게 오르면서 1,36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중 간 무역 협상,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네바 회담의 협상안에 대한 틀, 즉 프레임워크에 양국이 합의했다는 건데요. 미국 러트릭 상무장관이 이에 대한 답변을 직접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러트릭 장관이 중국과 제네바 합의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했고 이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중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국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이요. 취재진에게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틀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이를 양국 정상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미중 간 긍정적인 타협 소식이 나오면서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 무역 충돌이 줄어들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중 갈등의 핵심이었던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이슈에서 양측이 상당한 타협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긍정적인 협상 기대감에 양 이틀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었죠.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게 강세 가져갔었습니다. 우리 반도체주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9,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강한 강세 가져왔는데 계속해서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오르면서 24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소부장단도 오늘 강합니다. 한미반도체 주가 현재 3.62% 오르면서 85,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전자결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 가운데 관련 기업인 다날이 국내 최초로 베트남 대표 결제 수단인 잘로페이를 자사 결제 서비스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결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도 함께 연계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전했습니다. 다날은 오늘 베트남 자이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다날의 외국인 학비 결제에 잘로페이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전자결제 서비스가 급속도로 성장 중인 국가 중에 하나죠. 특히 이 잘로페이는 매년 결제 규모가 약 40% 넘게 상승 중인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수단입니다. 현재 다날 외국인 학비 결제는 페이팔과 위챗페이 같은 글로벌 결제 수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확대로 북미, 유럽, 또 아시아까지 전 세계 외국인 유학생을 커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날과 자이오는 현지 잘로페이에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함께 전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최근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확대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주들 시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날 4% 넘게 강세 가져갑니다. 현재 6,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옥션 주가도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9,82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주가 오늘 크게 오릅니다. 20% 넘게 튀어오르면서 9,2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권에서 탈원전 기조가 나오고 있죠.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우는 SMR 상용화 시기도 앞당겨지면서 우리나라 원전주들의 수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에 원전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가량 늘리고 신규 원자료 인허가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인데요. 지난 정부보다 원전 용량을 더욱 늘리는 이런 내용에 2030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 같은 계획은 우리나라 원전업계에는 호재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전 협력 관련 MOU를 맺은 것도 한미 간 원전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한편 글로벌하게 수주를 넓혀가고 있는 우리 한국 원전 기업들, 체코 수주에 이어서 태국과 SMR 협력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자로 태국 국영 전력 공기업과 한수원 간의 SMR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한수원, 이젠 동남아까지 SMR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K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5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5% 넘게 오르면서 5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BHI도 오늘 크게 오릅니다. 7% 넘게 급등하면서 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21% 넘게 오른 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연일 달려나가고 있죠. 이번 주 내에만 단 한 번도 쉬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연중 최고점 또다시 경신하면서 정말 3,000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이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가요.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4만 원 선 돌파할 때도 놀라웠는데 5만 원 선도 거뜬히 뚫어내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공시가 있었어요. 뭐냐면 베트남 발전 자회사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였는데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시장 이모저모를 좀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원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두산그룹이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예, 예. 그중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예, 예. 잘 가고 있네요. 예. 예. 그 사실 뭐
제가 그 바로 지난주였죠. 그때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확정된 다음에 이제 네. 어떤 정책을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때 사실은 뭐 그 토론회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3명의 그 유력한 후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토론회 중에서 계속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물론 뭐 SMR은 좋다라고 했지만 뭐 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SMR은 나쁘면 원전은 나쁜 것인데 왜 원전은 대형 원전은 나쁜데 SMR은 뭐 괜찮다 이런 맥락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두산 에너비티 잠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이고 우리가 두산 에너비티를 봤던 이유는 두산 에너비티가 사실 12.3 계엄사 때 17,000까지 떨어졌다가 왜냐면 윤석열 정부 어쨌건 이제 끝나는 것이 종지부 확인됐으니까 두산 에너비티가 이제 12.3 계엄사 때 17,000까지 떨어졌다가 21,000원, 22,0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17,000까지 떨어졌다가 사실은 올라가는 시점에서도 제가 방송 몇 번 했었는데 두산 에너비티의 주가는 국내 원전의 수요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계 시장이 원전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을 갖다 생각한다면 비록 윤석열 정부는 끝날지라도 두산 에너비티는 장기적으로 우호적이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이제 6월 3일 그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계속 이제 출현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예전 윤석열 정부만큼은 우호적이지 않을지라도 전 세계가 원전을 원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비티의 주가가 계속 이제 그 급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원자로를 제대로 이제 지을 수 있는 국가는 불과 5개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 프랑스, 미국인데 한국과 미국은 이제 같은 팀이죠.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도면 특허권을 갖고 있고 이걸 갖다 실현하는 나라가 이제 한국입니다. 두산 에너비티가 이제 원자로를 갖다 짓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올 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한국의 두산 에너비티가 완벽하게 이제 분쟁 사유를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하건대 일정 이상 수익을 갖다가 이제 보장해 주는 쪽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단일팀이라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한국과 프랑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독재 국가인데 거기다 누가 원전을 갖다 맡길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생기는 원전 수요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프랑스 양강 구도인데 우리가 체코 원전을 따왔죠. 네. 유럽의 어떤 그 종주국인 프랑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을 따왔다는 것은 우리가 프랑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성비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근로자 인건비랑 한국 근로자 인건비랑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채권 원전을 수주했는데 이걸 폄하하는 분들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남는 장사 없지 않느냐. 남는 장사 있어도 설령 없어도 사실은 유럽을 뚫었다는 것은 유럽에 더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유럽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체코 원전을 뚫으면 다른 국가로도 원전을 영국도 지으려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뚫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체코 원전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도 있고 그다음 또 미국도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 두산 에너비티가 저도 이제 오늘 주가를 보면서 저도 원전을 두산 에너비티 지속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5만 원을 넘어가서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5만 원을 넘어도 되나? 이런 어떤 놀람이 있었지만 그 놀람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증권사의 표현이었는데 원전의 TSMC다. 두산 에너비티가. TSMC가 사실은 압도적인 기술력 바탕으로 고객들을 갖다가 차별하면서 선별적으로 골라내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비티의 원자로의 능력은 사실 그 정도의 실력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5만 원을 돌파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네. 3차 에너지 대전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역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탈세계화 이런 부분 그렇죠. 개념이 겹쳐지면서 완전 지금 주역이 원전으로 바뀌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원추 원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좀 맞물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월 초에 이제 당선됐는데 당선되기 전에도 유세주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계속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냐면 신재생 에너지 그거는 이제 딴 데서 쓰고 우리는 안 쓰겠다. 왜? 값이 비싸니까. 지금 값이 비싸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받는 이제 전기세 부담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산업용 전기가 올라가면은 그럼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법인세는 낮추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제 재정 적자를 갖다 감내해야 되니까
그러면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갖다 낮춰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또 다른 관점 당연히 원전, 가장 싼 원전을 갖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유세 후보 시절에 계속 말을 했고 본인이 당선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내놨는데 얼마 전에 지난달에 발표하긴 했는데 얼마 전에 뭐라 내냐면 미국의 NRC 있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인데 원자력 규제위원회 말 자체가 이제 규제 아닙니까? 근데 규제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줄였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18개월, 화면에 보시겠지만 18개월 내에 원전 인하 자체를 마무리해라. 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18개월에 또 못을 박았어요. 대통령이 못을 박았으니까 당연히 NRC 입장에서도 그에 따라서 이제 신속하게 원전을 대해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라지면은 다른 이제 어떤 그 산업이 갖다 융성할 수밖에 없고 또 얼마나 뒤에 다급했는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지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은 연방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라 나왔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DOD, 그러니까 DOD라 하면은 이제 미국 국방부, DOE, 미국 에너지부, 너네들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원전을 짓자. 왜냐면 원전 자체를 갖다가 좀 기피하거나 주민들이 약간, 왜냐면 어쨌건 발전을 한다는 것은 외부로 이제 고압 성전소가 나가야 되니까 그걸 갖다 기피하는 어떤 분들이 계시니까 그 환경론자들의 어떤 그 문제를 삼으니까 DOD나 DOE 땅에 짓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그 민간 땅이 아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우호적인 어떤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판단해서 DOD나 DOE다 땅을 지어라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NRC의 어떤 권한을 갖다가 축소시키면서 땅 문제가 있으면 DOD나 DOE에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2050년까지 현재보다 4배 많은 400기가와트로 원전 발전용량 키우겠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지으려면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원자로를 지은다면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주도하면서 상당 부분 수익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업에 불과합니다. 공장이 없어요. 원자로를 지은 지 오래됐어요. 78년도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태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원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랑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누구에게 그 미국에서 원전을 지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원전을 수주하지 않을지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려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떡건물은 원자로 자체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성형 AI 때문에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신재생 에너지나 뭐 그 ESC로 이제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 SMR을 짓겠다 그랬는데 SMR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강자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또 다른 시장을 열렸을 때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과 그 앞으로 어떤 성장성에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신규로 건설할 때 대형 원전 뭐 기준으로도 보시면 되는데 말씀해 주신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뭐 설계도 하고 건설도 하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원자료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그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강하게 영향을 앞으로도 이제 발휘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서는 땅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보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공시 나온 거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그 베트남 자회사를 매각하려고 검토 중이다까지가 이제 확인된 팩트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시 중에 이제 풍문조회 공시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풍문조회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회사의 주가에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기사 혹은 풍문, 기사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증권가에 떠도는 얘기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한국거래소가 해당 종목의 진위를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베트남 자회사 두산 비나를 매각하려고 검토 중이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질의를 한 것이죠. 질의를 했더니 어저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해당 기사가 근거가 없다. 두산 비나를 매각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사는 잘못됐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뭐라고 나냐면 검토 중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 취재를 해봤더니 해당 사실은 뭐 공시 나왔으니까 맞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이제 정보 중 하나 뭐냐면 그 두산 비나를 누구한테 팔 것이냐 그 해당 기사에는 HD 현대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니까
두산 비나 자체는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이 두산 비나를 누가 사갈지는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HD 현대그룹은 이제 아니냐? 아니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HD 현대도 후보 중에 하나고 다른 데도 이제 물망이 올 수 있지만 HD 현대가 사간다고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 그럼 결국 이제 판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베이트가 두산 비나를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확인된 거지 왜 팔려고 그런 거냐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두산 비나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면 화력 발전이에요. 그러면 두산 에너베이트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고 그걸 많은 분들도 이해하고 계시면은 두산 에너베이트의 오늘의 주가를 만든 그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원전이죠. 원자로이죠. 그 또 다른 캐시플로는 무엇을 창출하냐면은 두산 에너베이트가 갖고 있는 그 가스 터빈이에요. 엄청납니다. 가스 터빈 한번 갔다 오면은 뭐 성인의 몇 배 큰 정도로 터빈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중동 지역에 올해 들어서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만 이제 수주한 내역이 3조가 넘습니다. 이 정도로 또 두산 에너베이트의 중요한 캐시플로우가 이제 그 가스터빈인데 LNG를 돌려가지고 이제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베이트 입장에서는 두산 비나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사실은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로도 아니고 가스터빈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어떤 의도가 있고 그다음 또 다른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작년에 두산 에너베이트, 두산그룹 전체가 그룹 구조조정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베이트 아래에 이제 계열사로 있는 두산 밥켓을 갖다가 모회사로 올리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베이트가 갖고 있던 그 메카트로닉스랑 합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복경 금감원장이 계속 이제 반대를 표명하면서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 이것이 과연 주주들, 그러니까 재벌로 그 대변되는 소수의 어떤 지배주주 말고 전 주주로 비율을 보면 개인 주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주들도 다 이제 이익이 되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냐라고 이제 합당한 그 근거가 없으면은 그 승인을 하지 않을 공산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알아서 야 이재명 정부가 당선됐는데 이거를 지난번에도 안 됐던 걸 다시 이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한 것이 어렵겠다. 근데 두산 에너베이트가 사실은 자금은 필요해요. 왜냐면은 원자로를 여기저기 지어야 되거든요. 가스터빈을 더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금이 필요하니까 기업의 자금을 갖다가 이제 그 조달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는 무엇이냐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것인데 유상증자 단행하면 또 이제 그 주주들에게도 이제 실망스럽고 피해도 갈 수 있으니까 두산 에너베이트 입장에서는 그 형식적인 이유는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현금을 유입하려고 했는데 지배구조 개편이 안 되니까 두산 비나를 팔아서 현금 유입을 갖다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두산 에너베이트도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산 비나를 이제 팔려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누구에게 팔 것인지는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두산 그룹 쪽에서도 돈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잘 되는 원전 산업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땅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두산 비나를 매각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두산그룹의 핵심 그룹인 원전과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처분한다라는 거고 지금 그럼 이걸 누가 사갈 것인가? HD 현대그룹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도 그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도크나 곡간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테니까 그렇죠. 땅 개념도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요게 지금 요 핵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한 달 내에 뭐 공시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좀 일러주신 것 같네요.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어 뉴스 대표와 두산 에너빌리티 전격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구조가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삼성그룹주들은 최근에 뭐 큰 변화는 주가의 변화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이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뭔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속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하루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상하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마 전이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크게 살펴보시면 얼마 전이나 좀 잊어버리실 수도 있었을 테니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삼성바이오에피스입니다. 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그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아래에 있는 자회사였는데 이것을 인적 분할을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고리를 끊어내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홀딩스를 만들고 이것을 상장을 하고 그 아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가 이 연결고리가 이제 끊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인적 분할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고객사가 경쟁사로 인식을 하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제조를 해주는 회사이잖아요. 위탁 생산을 해주는 회사인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위탁 생산을 맡기면 그 정보가 삼성바이오에피스로 들어가서 그 속된 말로 베껴서 약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이것을 분석해보고 들여다보고 지분 구조를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을 일단 하나씩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법 개정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원래는 뭐 내일 통과시킬 거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안들 때문에 약간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아마 통과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상법 개정안 6월 내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주요 그룹사의 거버넌스 개선을 할 것을 압박할 것이고요. 작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대기업의 구조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쨌든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삼성은 이 상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지배구조 개편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자사주 매입하고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자꾸 삼성생명 지분, 삼성화재 지분이 자꾸 걸립니다. 자,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최대 10%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를 생각해 보시면 2월 20일에 갑자기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던졌습니다. 규모가 이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거 무슨 일이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삼성화재랑 삼성생명의 지분이 삼성전자의 10%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못 가게 하는 그런 브레이크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또 자사주 소각 4월 달에 컨콜에서 이야기 나왔죠. 또 자사주 소각할 건데 그러면 또 삼성생명 화재 지분이 또 10%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 지분 구조를 개편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아마 민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의 총 자산의 3%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취득원가,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 가격으로 쳤는데 이제는 이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시가 기준, 지금 현재 가치로 이걸 판단합니다. 이러면은 수십조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20조가량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로 넘길 것인가,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것이 지배구조 개편의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내일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900 넘어섰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3,000 시대 기대가 되네요.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